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형사소송 쟁점 실무를 강의하게 된 송성득 변호사입니다. 바로 학습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학습할 그 형사소송 쟁점 실무의 목차인데요. 간략하게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형사소송 실무의 기초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형사소송 실무라고 했지만 실제는 형사 절차 실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형사 절차는 크게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수사가 종결되었을 때 이 공판 절차로 넘기는 검사의 처분을 우리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다 학습할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수사 절차를 공부한 후에 공판 절차를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수사와 공판을 잇는 검사의 공소제기 부분을 또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수사 2차시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시는 여기 2강부터 8강까지는 수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도 수사에 관해서 일부 들어가는 내용이 그 첫 번째 강의에도 있긴 합니다만, 크게 보면 2강부터 8강까지는 수사에 관한 학습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포나 구속, 그리고 체포 구속된 그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들인데 압수수색, 그리고 압수물의 처분, 그다음에 검증이나 감정, 같은 영장주의 예외, 여기까지 학습을 하면 수사 단계에 대한 학습이 맞춰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사의 공소제기로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데, 방금 여기까지는 수사 절차였고, 이 중간에 있는 검사의 공소제기 파트는 또 따로 학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하는 이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제기 효과와 공소시효,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까지 학습이 된 것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뭐가 남습니까? 공판 절차,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형사재판, 우리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송의 주체부터 봐야겠죠. 법원을 시작으로 해서 검사, 그리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그를 보조하는 변호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즉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때 공소장이라는 걸 제출하는데요. 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의 심판 대상이겠죠. 그래서 그 공판 심리의 범위, 그리고 세부적인 공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학습한 다음에 실체 진실주의와 그리고 증거재판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에 있어서 이 증거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증거조사에 관한 개괄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특히 그 형사소송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증거조사 중에 하나인 증인신문, 그리고 감정과 검증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증거에 관해서 증명의 기본 원칙이라든가 전문 법칙, 그다음에 증거동의, 자백 보강 법칙 등 여러 가지 증거 법칙들, 또 증거조사의 방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가 끝나면 판사가 판결을 하겠죠. 그래서 판결을 가장 중요한 재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을 중심에 놓고 판결 결정 명령이라고 하는 이 재판의 기본 개념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신급, 즉 1심 재판이 끝나고 났을 때 이에 대한 불복하는 제도인 상소제도를 볼 거고요. 그리고 법원이 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 불복 제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판 절차까지 다 학습이 된 것인데요. 이 이후에 비상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재심이라든가 비상상고 등을 통해서 피고인을 구제하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이 비상구제 절차를 살펴보고, 또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약식 명령이나 직결심판, 즉 특별 형사 절차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소년법을 비롯해서. 그래서 소년범의 형사 절차를 살펴볼 것이고, 또 무죄나 무혐의를 받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형사 보상,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명예회복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형사소송 쟁점 실무를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의 실무 기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 보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해 나갈 그 형사소송법은 무엇이냐, 그 형사소송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고요. 또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학습에 있어서 형사 절차를 전체적으로 개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이란 무엇이냐? 한번 쭉 읽어볼게요. 형벌의 구체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범죄를 행한 자를 범죄를 행한 자,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 범죄자에 대해서 형사 제재, 즉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 마련된 절차 법규를 통칭합니다. 자, 이하의 강의 내용에서 앞으로 제가 그냥 법이라고만 하면 특별히 제가 어떤 해당 법률을 언급하지 않는 이상 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형사소송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규칙이라고 하면 형사소송 규칙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있는 것처럼 형사법에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자, 형법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먼저 형법은 매칭을 시키자면 형법은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무슨 의미냐?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그 범죄에 해당하면 이러이러한 형벌을 과하겠다라고 기울여있는 법 규정을 우리는 형법이라고 하고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형법은 단순하게 형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을 과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형법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그 형벌을 과하는 법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게 형법이니까, 기본법이니까 형법이라고 하고요. 자, 형사소송법 뭐냐? 이렇게 어떤 행위가 범죄가 돼서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한 법이 형법이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 즉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서 국가가 그러한 형벌권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러한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정한 절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앞으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제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연관관계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커피숍 노트북 절도 사건이라고 제가 칭했는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커피숍에 있다가 테이블에 노트북을 둔 채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갑이 노트북이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집어들고서 커피숍을 나가버렸어요. 자, 볼게요. 이러한 갑이 노트북을 훔쳐간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갑의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형법이란 어떠한 행위, 즉 절취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처벌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례가 흘러갈 것이냐, 그죠? 사안이 흘러갈 것이냐. 자, 을이 갑이 노트북을 훔쳐간 사실을 알고 보통 112 보통 신고를 하죠. 아니면 고소장을 내든지. 그래서 신고를 했다 하고, 갑은 절도죄의 혐의로 해당 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다고 했을 때, 자,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고 법원으로부터 갑이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합시다. 지금 나오는 약식 기소, 약식 명령의 개념을 여러분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특별 형사 절차에서 우리는 학습하게 될 내용입니다. 어쨌든 갑이, 노트북을 절취한 갑이 200만 원에 처한다라고 하는 형벌을 부과받은 것이죠.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규율하는 절차가 뭐다? 법이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갑이 을의 노트북을 훔친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즉 실체법이라고 하는 형법의 규율을 받고요. 노트북을 훔친 갑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이 일련의 모든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입니다. 즉 절차법인 형사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의미죠. 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때 이 갑이 노트북을 훔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행위는 또 민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을에 대한 불법 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분실 당시 노트북 시가액 상당, 즉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죠. 요거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라는 것이죠. 예,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적용되는 법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 이렇게 나누어서 민법과 형법, 그리고 민사소송법과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대별이 됩니다. 예, 실체 진실주의, 적정 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 여러분 아마 보시면 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뭔지 알겠는데, 적정 절차 뭐가 막연하죠. 실체 진실주의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실체 진실주의 보시면, 자, 뭐냐, 법원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법원은 뭐예요? 예,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니에요.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소송법상의 원리다. 즉
실체 진실주의는 뭐냐? 여기서 이거 실체 진실주의 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뭐가 바로 떠올려야 되냐면 법원은 실체 진실주의,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구나. 요거를 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하의 내용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민사소송에서는 형식적 진실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사소송, 이하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사소송에서는 형식적 진실주의다. 반면에 형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기본적인 건데, 자,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아까 말한 그 의리, 그죠? 갑을 상대로 노트북 시가에게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까, 예를 들면 노트북 시가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법원에. 그죠? 법원에. 법원에. 그러면 이때 이 법원에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장. 소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형사소송은 어떠냐? 검사가 방금 이 노트북 살해 사건에서 검사가 누구에 대해서 노트북을 절취한 갑에 대해서, 그죠? 재판에 회부하는 어떤 절차를 밟겠죠. 우리는 이걸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내는 소장을, 우리 민사에서는 소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소장이겠죠. 소장이에요. 근데 앞에다 뭘 붙여요? 공자를 붙여요. 예, 그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람을 처벌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익할 때 공자를 붙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민사소송에는 소장, 법원의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장을 내므로써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청구를 하는 자를 우리는 민사소송에서 원고라고 하고, 원고로서 청구를 당한 자를 피고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이 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예요, 그냥. 원고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구예요? 소송을 여는 사람 누구예요? 검사. 반면에 민사소송에서 피고 역할, 즉 소송을 당한 사람, 형사소송을 당한 사람, 갑, 그죠? 네, 갑. 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한다?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용어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학습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피고인이라는 용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체적 진실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 살펴볼게요. 자백의 구속력. 자, 민사소송에서는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해요. 예. 반면에 이하에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까 실체진실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법원은. 그래서 형사소송은 그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의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또한 민사소송은 청구의 인락이나 화해를 인정해서 소위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사례랑 똑같은데요. 다만 이것만 바뀝니다. 노트북을 훔쳤던 것이 갑이 아니라 실제로는 갑의 일란성 쌍둥이인 정이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민사 절차 같으면 이렇습니다. 피해자인 을은 갑을 상대로 분실 당시 노트북 시가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사실 노트북을 훔쳤던 것은 갑이 아니라 갑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 정인 거죠. 그런데도 자, 을은 어쨌든 간에 누구한테 소를 제기했어요? 갑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근데 갑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래요, 내가 훔친 게 맞아요. 내가 물어드려야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인정해 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갑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왜? 형식적 진실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그러나 이제 형사소송, 즉 형사 절차에서 볼게요. 자, 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을의 노트북을 훔친 것이 갑이 아니라 이제 정으로 밝혀진 거예요. 결국은 일란성 쌍둥이였던 정이, 그죠? 노트북을 훔친 것으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자, 갑 본인이, 보세요. 갑 본인이 예를 들면 동생을 보호하고, 예를 들면 동생이 이미 범죄 전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갑 본인이 아무리 내가 형사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처벌받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갑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경찰, 즉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혹은 검사는 불기소 결정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만일 이미 공소제기가 돼서 공판 절차에 넘어온 다음에 비로소 실제 진 범인이 갑이 아니라 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또 법에 또 공판 절차에 가서도 갑 본인이 그냥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벌금 낼게요 라고 아무리 그래도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갑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해야 됩니다. 즉 실체적 진실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사항과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형식적 진실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형사소송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형사 절차의 목표는 실체적 진실주의 발견에 있기 때문에 민사와 다르게 실제와 같게끔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법원 공소제기 이후에 공판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면 검사는 다시 누구를 공소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을 다시 공소제기해서 정을 법정에 세워서 정의 처벌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 앞으로 학습할 다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하시고 한번 돌아와서 이 법 규정,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것이 왜 실체적 진실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법 규정이며 제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 해당 파트에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증거법칙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실체적 진실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형사소송법의 법 규정들입니다. 자, 적정 절차에 올려 보겠습니다. 뭐 적정 절차 어렵지 않아요. 공정한 법정 절차, 형벌권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적정 절차 그러면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법정의 절차, 법이 정한 절차, 공정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라.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피고인을 보호해라. 아무리 죄지었지만 피고인은 보호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정한 재판의 원칙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법원의 구성이 공평해야 되겠죠. 방금 사례로 든 노트북 절도 사건에서 그 피해자 을의 아버지가 판사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갑이 나가서 그 을의 아버지가 재판하는 피고인이 돼가지고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될까요?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평한 법원이 구성돼야 되겠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은 방금 말씀드린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된다. 특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뭐 공판 출석권이라든가 진술권, 진술 거부권, 또 증거 신청권 등을 인정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또 무기평등의 원칙. 자, 피고인은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죠. 반면 공소제기를 한 검사는 법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무기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끔 변호인 제도를 두는 등을 해서 여러 가지 무기대등의 원칙이, 무기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 차후에 학습할 내용들입니다. 자, 비례성의 원칙 볼게요. 적정 절차의 원리를 이루는 원칙 중에 대표적인 게 비례성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정도껏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도껏 해야 된다. 뭐든 정도껏 해야 된다. 특히 형사 절차는 정도껏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속 등 강제 처분,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뭐 다 구속 파트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학습할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구속 등 강제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과 수단, 목표 방법, 침해와 공익 사이에 그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또 사례를 똑같은 예죠. 노트북을 훔친 갑이 수사관에서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는 것도 일정하고 재범의 우려도 없어요.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전력이 없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 이런 상황이 이런데 수사 과정에서 갑을 구속한다는 건 과하죠. 예, 노트북 하나 훔쳤다고 사람을 구속하기는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경우 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시다. 수사기관이. 그러면 판사는 영장 청구 기각해야죠. 실제로 실무에서 노트북 하나 훔쳤다고 사람을 구속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피고인 보호의 원칙 또 하나 볼게요. 그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주고 상소해라. 판결을 불복에 있으면 상소할 수 있다. 또 어떤 체포나 구금하는 경우에 범죄 사실의 요지라든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즉 피고인을 보호하는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적정 절차의 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속한 재판의 원칙입니다. 헌법 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실은 헌법상 권리고, 헌법상 권리라는 것은 결국 기본권이라는 것이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또 실제로 여러분 그 고소를 당해서 수사에 놓이거나 또 심지어 공소제기를 당해서 공판 절차, 재판 절차에 놓이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거든요. 그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수사나 재판이 굉장히 루즈하게 지연되면서 진행된다면 그 고통은 가중되고 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런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구현이 뭐가 있느냐? 공소시효예요. 예, 빨리빨리 수사해서 일정 기간 내에 공소제기 하라는 거죠. 수사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라는 거고, 뭐 수속기간에 구속기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 열흘, 뭐 이런 식으로. 또 판결 선고 기간에 제한도 있고 상诉기간에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또 공판 준비 절차라는 걸 통해서 쟁점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공판을
공판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심리주의 말 그대로 집중적으로 공판 준비 절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정리된 쟁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재판을 마치라는 뭐 이런 그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절차, 간이공판, 약식 절차, 직별심판 절차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다 해당 파트에서 앞으로 학습할 내용들이니까요.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사소송법과 형사 절차에 대해서 좀 또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소송이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 이후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절차인 공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송이란 공판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실제 형사소송법은 공판 절차만을 규율하는 건 아니에요. 즉, 계속 이제 반복될 내용인데요. 이 수사 절차와 그 다음에 공판 절차로 이루어지고, 이 수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 게 검사의 공소제기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에서 수사가 종결되면서 공판 절차로 넘어가고, 이때 수사는 사법경찰관, 즉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판은 법원이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요때 당사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요때 당사자를 이제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용어를 달리합니다. 그죠? 예. 이런 과정인데, 그럼 형사소송법이라는 건 소송법 이러니까 공판 절차만 규율하는 법인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공판,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에 집행 절차까지도 집행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집행에 관해서는 뭐 되도록이면 뭐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살펴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쟁점 실무상 우리 형사소송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사와 공판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자, 공판 절차의 전 단계인 수사와 방금 말씀드린 공소제기, 공판 절차 이후 단계인 형의 집행 절차를 모두 포함해서 규율하는 게 형사소송법이에요. 따라서 사실 형사소송법은 소송법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형사절차법, 즉 형사 절차인 수사 절차, 형사 절차의 하나인 공판 절차, 이 큰 두 단계를 모두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그러면 여러분 형사절차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요. 이 모두를 형사소송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절차에 놓인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공판 절차에 놓인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앞으로 학습할 내용들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형사 절차의 개관 중에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수사 절차에 놓인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공판 절차에 놓인 사람을 피고인으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를 검사의 공소제기라고 한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다시 한번 또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죠. 자, 형사 절차는 방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수사 절차, 공판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공판은 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수사 절차를 거쳐서 공판 절차로 진행이 되고, 공판 절차 이후에는 재판이 집행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본 강의에서는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중점적으로 이제 학습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수사를 받고 있는, 즉 수사 절차에 놓여 있는 사람을 우리 피의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해당 사건은 피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러한 수사 절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 수사 단계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네. 자, 공판 절차에 놓여 있는 사람을 우리 피고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해당 사건을 피고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 이야기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암기가 되겠죠? 그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이 있어야 하고죠. 수사가 종결되고 그 수사 종결 중에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인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수사와 공판을 잇는 유일한 사다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사부터 당연히 학습을 해야 되겠죠. 재판부터 우리는 학습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순서상 수사부터 우리는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사의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사란 뭐냐? 수사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사는 뭐냐? 그럼 수사의 목적은 뭐냐?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죠? 검사가 공소제기 했을 때 그 공소제기를 하고 이미 이루어진 공소제기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것이 수사의 목적을 이루고요. 그럼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범인 발견해야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증거 수집 및 보전 활동 이런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수사 활동을 이루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수사 대상은 누구예요? 피의자죠. 피의자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나중에 공소제기가 되면 피고인으로 바뀌죠. 자, 이 말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수사의 의의 받고요. 자, 피의자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자, 여러분 그
강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해당 파트 이제 이하의 강의 내용에서는 피의자, 피고인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피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사실을 피사실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사 개시 이전에 내사 단계에 있는 자를 우리 피내사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풍문이라든가 기사라든가 어떤 첩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즉 이걸 입건이라고 하는데 수사 입건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입건 즉 수사가 개시되는 이 시발점의 이 순간을 포착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건했다라고 하는데 이 입건되기 직전의 단계를 우리 그러니까 내사 단계라고 합니다. 내사 단계. 입건되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수사 단계. 이해되시죠? 입건이 되면 수사 단계로 바뀌는 거고 입건 전에 풍문이라든가 풍설이라든가 첩보라든가 진정을 받아가지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해당 피내사자를 상대로 한번 조용히 한번 그죠? 혐의 유무가 있는지 여부라든가 등등등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는 단계, 요거를 내사 단계로 하고 이걸 피내사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수사가 종결돼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한 당사자를 이제 피고인이라고 한다. 합니다. 예. 너무나 반복해서 지겨울 정도죠. 예. 자, 이번에 이제 수사기관을 볼게요. 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죠, 말 그대로. 자, 형법에서는, 죄송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규정하고 있고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사법경찰관리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형사님 그러셔. 예, 경찰 중에서 우리가 형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분을 뭐라고 한다? 사법경찰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여가지고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사경이라고도 합니다. 사경. 줄여서. 자, 이런 사법경찰관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일반 경찰공무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형사라고 칭하는 사람, 일반 경찰공무원이고, 검찰청 수사관 중에서도 이런 형사들이 담당하는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형사소송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그 형사와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사를 호칭하는 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보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사람을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합니다. 줄여서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특사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임금 퇴직금 사건 할 때 우리 부당노동행위라든가 이런 거 수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로감독관, 또 산림공무원, 또 세무관세공무원 등 이런 분들을 우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합니다. 권한은 뭐와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찰에서 이런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법경찰관리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특수한 영역으로 한정되는 거죠. 그죠? 담당하는 업무가 이게 특사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사기관은 일반 수사기관, 특별수사기관 나뉘어진다. 가지고 참고로 최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 역시 특별수사기관으로 봄이 맞겠죠. 예,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인데요. 예, 이게 많은 이 관계가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이 바뀌면서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어떠했냐? 과거 종래의 모습이죠.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 자,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았어요. 지금 무슨 상명하복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 이에 따라 했고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하면 예외 없이 무조건 사경은 담당한 수사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 다 누구에게 보내야 되냐면 검사에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일반 사경이 했던 특사경이 했던 모든 사건은 다 검찰청으로 보이고 담당 검사가 수사의 종결이라든가 공소제기 여부를 다 결정했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형사 절차, 특히 수사 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였고 사법경찰관리는 이 모든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마치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다. 이것이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대폭 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라고 하는 이 두 수사기관의 관계가 조정됐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됐냐? 범죄 수사의 주도권을 이제 사법경찰관리에게 부여했습니다. 주도권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더 이상 이제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하는 관계로 변경했고 아예 형사소송법에도 명시화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대폭 제한. 왜냐하면 범죄 수사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경에게 줬으니까 반대로 그 의미는 검사의 수사 권한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검찰청법이 개정이 됐어요. 2020년 12월 28일 개정이 돼서 이때부터 시행이 됐는데 검사는 앞으로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범죄만 할 수 있어요. 수사할 수 있어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굵직굵직하고 사이즈가 크고 국가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나머지는 사경이 하는 겁니다. 사경이. 예. 또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라든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송치 사건과 관련해서 인지한 사건, 직접 관련된 그러니까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습니다. 즉 검사가 이제 앞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 범죄의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이런 범죄들은 다 누가 이제 앞으로는 수사의 주도권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사경 즉 형사들이 이러한 수사 권한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범죄 수사는 사경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 하도록 했고요. 사경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사를 했는데 사경이 이제 대부분의 범죄 수사는 사경이 하는데 사경이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라는 걸 통해서 수사를 종결합니다. 옛날에는 검사가 수사를 종결했는데 이제는 사경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는 검사가 가지고 있던 불기소 결정권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어서 일종의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관해서는 사경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경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다. 그러면 이거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니까 검사가 뭘 해야 되죠, 앞으로? 공소 제기를 해서 그 해당 피의자를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즉 공소 제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순서상 논리적 귀결이죠. 당연히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됩니다. 자, 다만 검사에게는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범죄의 수사권, 즉 수사의 일반적인 수사 주도권을 사경이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경이 이런 어떤 이 수사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완책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개정된 법률에서는 검사에게 어떤 권한을 또 부여했냐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사경에게. 그리고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을 줬고 또 재수사 요구권이라는 것도 줬어요. 해당 법문은 형사소송법에 다 규정돼 있으니까 여러분 복습하실 때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들도 도입을 했다. 네. 자, 앞으로 일반적인 수사권은 누가 주도적으로 행사한다? 사경이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듯이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로 수사 절차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절차를 볼게요. 사건에 대한 절차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그리고 피의자라든가 중요한 참고인 등이 소지불명인 경우에 수사 중기로 이렇게 처분 결정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수사한 결과 그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그다음에 피의자 등이 소지불명인 경우 수사 중기 이렇게 해서 수사를 종결합니다. 자, 경찰이 인지하거나 경찰에 고소 고발된 사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집니다. 경찰이. 자, 이거 그림으로 좀 간단히 추액을 해봤는데요. 경찰에서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어떻게 한다? 보내야죠. 왜? 그래야 검사가 이제 앞으로 뭘 하죠?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사건을 보내왔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공소 제기를 하고 그 제기된 공소를 유지하려면 증거가 좀 불분명한다거나 조금 더 뭔가 좀 뭐 어떤 필요한 수사가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사는 뭘 할 수 있다?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송치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죠. 경찰에서 수사를 했더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불송치 결정을 해버린다. 다만 불송치한 사건이라도 기록은 일단 송부합니다. 검찰에. 그리고 검사는 90일간의 검토를 거쳐서 이 불송치 결정에 위법이나 부당한 사안이 발견이 되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해라. 이게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도 위법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검사가 그냥 그러면 됐어. 그냥 너희 됐고 경찰 그냥 우리 검사한테 그냥 기록 다 보내. 이렇게 하는 송치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 만약에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했는데,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그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고발인, 보통 피의자들인데, 그죠?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불복제도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불송치 결정이 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예 그냥 마치 혐의가 인정됐을 때 사건을 송치하는 것처럼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청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을 하면 통지를 해줘요. 당연히. 통지를 해주는데 이 불송치 결정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마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처럼 경찰에서 사건을 어떻게 한다? 송치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실제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제가 이제 담당했던 사건인데, 제가 고소인 쪽을 대리했는데, 안타깝게도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수사 결과 고소인 등 불송치라고 해가지고 제목 보세요. 결정의 종류 뭐예요? 불송치. 혐의 없음. 여기에 오타입니다. 담당 형사님께서 오타를 내셨습니다. 이게 혐의 없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왜 이의 신청, 이게 왜 무혐의냐. 이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데 다시 수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의 신청에 따른 사건 송치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소인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송치하는 것처럼 사건을 송치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바로 거기에 해당 여기 지금 이거 지금 가린 건데요. 해당 지방검찰청으로 사건 기록 및 증거물 일체를 어떻게 했다? 송부했다라고 통지를 보내왔어요. 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자, 좀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당 검찰청 담당 검사가 어떻게 했냐면 보완 수사를 이 경찰서로 요구했다라고 하는 보완 수사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 통보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고소 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라고 해서 검찰청에서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친절하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의 신청을 했고 다시 사건 전부가 송치가 됐고 검사가 검토를 하고 제가 낸 이의 신청서를 보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해서 다시 해당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이렇게 진행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사 중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수사 결과 피의자, 참고인 등이 소재 불명이에요. 뭐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 검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 수사 중지 결정을 하면서 수사 중지 기록을 일단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30일간 안에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다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만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이죠. 수사 중지됐는데 이게 경찰이 이거 충분히 예를 들면 피의자를 발견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네. 그래서 뭐 법령 위반이랑 인권침해 등 이런 거를 신고할 수도 있고 검찰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이거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어서 수사 중지 결정을 했는데 당연히 뭐 고소인 고발인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수사 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 상급관서에 고소인 고발인은 이의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인권침해 등을 신고할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 중지 기록이 송부되어 오면 검사는 30일간의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수사 중지의 경우에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 사건 처리 절차는 이렇습니다. 뭐 경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하고 경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하고 경찰에 인지한 사건은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죠? 반면에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인데 문제는 검사가 담당하는 그죠? 그 범죄의 수사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내에 있는 사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좁죠. 몇 가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사기, 횡령, 배임 뭐 이런 폭행, 상해 뭐 이런 것들 검찰청에 고소장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 외의 사건이기 때문에 타기관이 어디 가서 경찰서로 이송하겠죠. 근데 실무는 제가 보니까 아예 고소장을 반려합니다. 고소장 우리 내지 마세요. 우리 검찰에서 수사할 사건이 아니니까 경찰서에다 고소장 갖다 내세요라고 아예 반려를 하거나 뭐 우편으로 접수된 것들은 다시 해당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사항을 설명하고 다시 반려 받아갈 것을 뭐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경찰의 고소 고발한 사건 방금 본 바와 같습니다. 기소 의견이면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불송치하고 고소 고발인 이의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처럼 검찰에 송치하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뭐 그대로 경찰에서 종결되는 겁니다. 혐의 없음으로. 당연하겠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처리 절차를 요약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그 형사소송 실무의 기초에 관해서 학습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긴 한데요. 앞으로 저랑 같이 즐겁게 한번 학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